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LA 카운티가 주민들이 체납한 20억 달러의 의료비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근로자들의 유급 병가가 사흘에서 닷새로 늘어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LACT는 6일에 유급 병가가 제공됩니다. UCLA 건강정책연구소는 캘리포니아 주민 44%가 생필품이나 음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LA 경찰국 마이클 모어 국장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치안 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한인타운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던 한인이 업소에 침입한 괴한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한인타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한인 여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방국과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수 강경파 반란으로 공석이 된 하원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 본격화됐습니다. 동시에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디 킴 하원의원이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등의 정치판 혼란으로 인해 미국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속에 모기지 금리가 8%를 향해 가면서 주택 수요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7.72%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수출 증가 영향으로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58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9.9% 감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미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격 장벽이 건설될 수 있도록 텍사스에서 26개 연방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지방간으로 진단받는 어린이가 늘어나 의학계가 원인과 역학 파악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습관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지나 러먼드 상무부 장관은 화웨이의 반도체 혁신 관련 보도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대중국 수출 통제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밀 롬니 상원의원은 북한을 이웃으로 한 한국이 자체 핵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한국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로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애리조나가 밀워키를 꺾고 다저스와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토론토는 미네소타에게 패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류현진 선수와 토론토 간의 4년 계약도 끝났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선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남은 중국과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대만과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건조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9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의료비 빚을 갖고 계십니까? 빚을 지고 계십니까? 보통 의료비 내지 않으면 이게 컬렉션 컴퍼니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비톡쪽을 받게 되죠. LA 카운티 당국이 LA 카운티 주민들의 이런 의료비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주민들의 의료비 빚을 탕감해주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미납한 의료비용을 주장부가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3일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20억 달러가 넘는 LA 카운티 주민들의 의료비용 빚을 모두 매입해 주민들의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 정부가 주민들의 메디칼 빚을 매입해 탕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카운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1만 명에 달하는 LA 카운티 주민들이 큰 액수의 메디컬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LA 카운티 성인 10명당 1명꼴로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히스패닉과 흑인 주민들이 메디칼 빚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미납한 의료 비용은 예상하지 못한 앰뷸런스 이용이나 응급실에서 하루를 지내며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보고서에서는 거액의 메디컬 비용을 미납한 주민 대부분은 식료품을 충당하기 어려운 처지이며 치료비는커녕 렌트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입니다. 심지어 보고서에는 의료빚을 진 주민 절반 가까이가 의료비를 갚느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이 주민들에게 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원 측은 주민들의 미납 의료비를 채무다행사로 넘기는 것이 통상적인 구조입니다. 카운티 정부가 주민들의 미납된 의료 비용을 채무다행사를 대신해서 받은 다음 주민들에게 이 비용을 탕감해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일례로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카운티 주민들이 미납한 10억 달러 이상의 메디컬 비용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뉴올리언스, 클리블랜드 등 전국 30여 군데 시정부에서 이 같은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상황으로 현재는 메디컬 빚 탕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A 카운티 주민들의 미납된 의료 비용을 탕감해주는 것보다는 카운티 정부가 보다 나은 메디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급병가가 닷새로 이틀 늘어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현행 유급병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법안은 당초 7일간의 유급병가 제공을 제한했지만 의원들이 이 비용을 고려해 5일로 축소된 것입니다. 연방 법안에는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지만 뉴욕과 뉴멕시코 같은 일부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많은 유급병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내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현행 기준보다 더 많은 유급병가 일수를 보장하고 있으며 LACT에서는 고용주들이 최소 6일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출자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총 90억 달러의 학자금 추가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탕감받은 액수 90억 달러 수혜자들은 30일 내에 부채가 탕감됐다는 고지를 연방교육부로부터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학자금 융자 상환이 재개된 직후 이뤄져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위츠는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남미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장벽이 건설될 수 있도록 남부 텍사스에서 26개 연방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불법 입국이 많은 국경지역 중 하나, 즉 텍사스주 스타카운티 국경 인근에 장벽을 보다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일부 법률과 규정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에 적용 면제 대상이 되는 연방법은 청정대기법과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벽 건설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환경법 위반의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면서 제동을 걸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폴리티코는 이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주 썼던 광범위한 행정권을 사용한 첫 사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달 사이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 자료 결과 현 회계연도 동안 이 지역에서 파악된 불법 입국자는 24만 5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들 탓에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장이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해 뉴욕에 와도 5성급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멕시코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에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를 각각 방문할 예정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들이 넘어오는 남부 국경에 뉴욕은 물가가 비싸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다른 도시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전단을 배포하게 됐습니다. 다른 도시, 다른 국경으로 가라는 얘기인가요? 뉴욕시는 몰려드는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지게 됐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주민의 불안도 증폭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시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를 위한 재정, 난민보호법이 망명 신청자에게 적용되면서 뉴욕시가 행정,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 해임 사태를 겪고 있는 연방의회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장 공석 기간 모든 의사 일정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내분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하원 의장에서 쫓겨난 케빈 메카시는 소수의 강경파가 의회를 뒤흔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4% of our conference can join all the Democrats and dictate who can be the Republican speaker in this House. I don't think that rule is good for the institution. 임시의장이 들어서긴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새 의장이 뽑힐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은 중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의장을 축출한 공화당 강경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Worry you that you won't be able to deliver the aid that the U.S. has promised to Ukraine? It does worry me. Extreme MAGA Republicans who would like to eliminate just about everything I've done. 공화당 강경파 반란으로 하원 의장이 축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카메라가 집중됐습니다. 의원이 아니어도 의장이 될 수 있는 미국 헌법에 따라 트럼프가 하원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A lot of people have been calling me about Speaker. All I can say is we'll do whatever is best for the country and for the Republican Party. Would you take the job? Would you take the job? We have some great people. 다음 주로 예정된 하원 의장 선출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인사들은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내 선호도가 높은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와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짐 조든 법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메카시 의장 해임 사태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강경파에 대한 비판이 폭발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이가 9석에 불과해 10명 남짓한 강경파가 이 차기 의장 선출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강경파 반란으로 자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되면서 공석이 된 하원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 공화당에서 본격화됐습니다. 동시에 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 선거는 이제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공화당은 하루 전 10일에 후보들의 정견 발표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하원 의장은 과반 득표로 결정되며 이 때문에 다수당이 하원 의장을 늘 배출해 왔었습니다. 또 이번에 메카시 전 의장이 해임하게 된 계기가 된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낮춘 게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 내에서는 하원 대혼란의 원인이 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히메네즈 하원 의원은 해임 결의안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의장 후보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다음 의장이 누가 되든 의장 해임 결의안을 없애주길 바란다며 그것은 하원 의장이 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첫 하원 의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로 유명한 스티브 배넌의 작품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분석했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팟캐스트를 무기로 해서 자신을 추종하는 극우 의원들을 만들거나 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축출과 공화당의 대혼란을 주도하면서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배넌의 힘은 하원 의장 해임 다음 날 상징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일 아침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몇 블럭 떨어져 있는 스티브 배넌의 워룸 팟캐스트 쇼 녹음 스튜디오에는 해임을 주도한 공화당의 맷 게이츠 의원과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배넌은 팟캐스트 청취자들에게 두 의원을 하원 의장 축출의 설계자이자 영웅들이라고 소개했고 이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주 동안 스티브 배넌은 게이츠 의원의 메카시 하원 의장 축출 시도를 위한 전략을 짜주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2020년 대선 결과 부정과 코로나 방역 조치 반대 등을 주장해온 스티브 배넌은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낙인을 찍은 공화당 정치인들을 퇴출하는 데 집중하고도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로 우익 지지층의 분노와 또 격렬한 반응을 끌어내고 이것을 온라인 모금으로 연결하는 순환 구조의 핵심골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상 처음 이뤄진 하원의장 해임안 가결로 미 정가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 과정을 주도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에 대해서 소속 정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공화당 원로 뉴트 깅그리치 전 의장은 게이츠는 보수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반공화당원이라며 그는 공화당 하원의원단에서 축출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깅그리치는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단의 정치력을 파괴하고 있다며 그가 단지 개인적으로 주목받고 후원금을 모으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깅그리치는 또 정부 지출 삭감,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남부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열거하면서 하원 공화당은 한 의원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공화당 하원의원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베이컨 의원, 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게이츠는 공화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공화당 하원의원단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크 가르시아 의원도 게이츠에 대해서 무모한 공화당원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히메네즈 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단에 게이츠의 친구가 거의 없다며 공화당 플로리다 출신 의원단에 몇 명의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의 친구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41살 게이츠 의원은 플로리다주 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며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강경 우파 성향 그룹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인 2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등의 정치판 혼란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됐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의 위기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해임 등의 최근 불거진 난맥상으로 세계에서 미국 지위가 휘청이고 있다고 개탄한 것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아래 정책 난맥상이 이어지면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여전히 미국이 믿을 만한 상대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도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7, 8도가량 올라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어서겠고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등 일부 지역은 10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와 함께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서 강풍주의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금요일인 내일과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다음 주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아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5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 65도, 해안 지역은 88도, 61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0도,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금융계좌를 타는 신종사건, 유령 해커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로 위장한 사기범들이 전화, 문자, 이메일, 인터넷 팝업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자산 보호를 위해 전화를 걸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사기범들은 피해자 컴퓨터에 원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사기범들은 피해자 컴퓨터에 해킹 위협이 있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제3의 계정으로 옮겨놓아야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돈을 다 빼가는 겁니다. 요새 사기 유형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믿기 쉽게 만들어놔서 당하기 딱 좋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정부기관에서 내 돈이 이상하다라고 연락이 온다? 무조건 신고 먼저 하고 보십시오.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신망을 받았던 한 한인업주가 업소에 침입한 무장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국은 지난 3일 타코마 지역의 사우스 아인스워스 애비뉴에 위치한 편의점 더 리틀 스토어에서 60세 한인 남성이 업소에 침입한 괴한과 몸싸움 끝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경 해당 지역에서 총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했으며 타코마 소방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에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애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사망자는 올해 60세 찰리 박 씨입니다. 16년 전 부부가 함께 한국에서 워싱턴주로 이민 와서 사업체를 운영해왔고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 건물에 마련된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었고 평소 아들과 함께 교대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박 씨의 업소 앞에는 꽃과 촛불을 들고 오는 주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디즈니랜드 한번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소셜 네트워크에 한창 화제가 되고 있었죠. 뭐 여름방학 때가 되면 항상 올라오는 게시물들입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지난해 입장권 가격을 크게 올렸어요. 그러다가 방문객이 줄어들자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특별 가격 공지에서 오는 24일부터 어린이 1일 입장권을 최저 $50에 판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티켓은 9세 이하 어린이만 쓸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정적입니다. 현재 어린이 티켓을 2일권 $270, 3일권 $340에 판매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할인된 가격입니다. CNBC는 이번 할인이 디즈니랜드 최근 방문객 감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티켓 가격에 부담을 느낀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디즈니랜드 등 놀이공원 방문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지방간으로 진단을 받는 어린이가 늘어나 이 의학계가 원인과 역학 파악에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 5에서 1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다고 추정된 것입니다. 소아지방간은 비만율이 높은 미국 남동부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지방간을 가진 모든 어린이가 비만은 아닐 뿐더러 증상이 심각한 어린이 상당수는 체질량 지수가 낮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역학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확히 어떤 요인으로 소아지방간이 증가하게 됐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식습관과 또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지방간은 고혈압과 당뇨 등과 함께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가공식품과 단 음식이 인간 유전자와 맞지 않는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또 운동이 간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을 제외하고 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 사망 원인이 뭐가 가장 많을까요? 총기였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아니고 총기였습니다. 연구팀은 조산 등 신생아 사망을 제외할 경우 자동차 사고가 20대 미만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지만 총기가 자동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병원의 레바카 매닉스 박사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의무와 유아용 카시트, 에어백 설치 등에 힘입어 사망 비율이 줄은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미국을 제외하고 총기가 청소년과 어린이 사망 원인 상위로 꼽히는 선진국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자택 내부에 장전된 총기가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미국 내 어린이는 450만 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으로 인한 청소년과 어린이 질식 사고도 12.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와 마약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늘어나면서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과 어린이 수도 2011년 10만 명당 14.07명에서 2021년 10만 명당 17.3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애완견인 커맨더를 백악관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독일산 셰퍼드인 커맨더가 백악관에서 비밀 경호원을 무는 사고를 여러 차례 낸 이후 백악관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2살 된 셰퍼드 커맨더는 비밀 경호국 직원들을 최소 11차례 공격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또 다른 반려견인 역시 독일산 셰퍼드 메이저가 백악관에서 사람을 무는 사고를 여러 차례 낸 이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로 보내진 바 있습니다. 올가을은 뉴욕에 가서 단풍을 멋지게 구경하고 와야지. 센트럴파크 광장에 가서 그레이트 론에 누워서 책도 보고 단풍도 보고 계획을 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론이 문을 닫습니다. 센트럴파크 측은 시민들이 그레이트 론 출입을 내년 4월까지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센트럴파크는 잔디밭 관리를 위해서 매년 11월 중순부터 그레이트 론, 이 잔디밭, 대규모 잔디밭을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6주가량 앞당겨졌는데 그 이유가 지난달 개최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공연 때 발생한 잔디밭 훼손 때문에 사용 중단 시점이 6주가량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3일에 열렸던 이 콘서트에는 3만 명의 관중이 모였는데 매년 모이는 관중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때마침 내린 폭우 탓에 잔디밭 3분의 1이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때문에 6주 먼저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스미 콘서트가 12월 2일 토요일 야마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50여 명의 풀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스미 씨가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솔린 가격 소식이 좀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4.5센트, 어제보다 5.1센트가 하락했습니다. 매번 0점 몇 센트, 0점 몇 센트씩 하락하는 거 지겹다라고 했더니 들었나요? 네,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내일이면 5달러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센트로 어제보다 7.5센트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했습니다. 오늘 아침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2천 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의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미국 고용시장 여건이 구직자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 무역 적자가 수출 증가 영향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월 대비 9.9%가 감소한 583억 달러 무역 적자, 8월 무역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속에 모기지 금리가 8%를 향해 가면서 미국의 주택 수요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를 인용해 시중에서 인기 있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 3일 7.72%를 찍었다고 CNBC 방송이 어제 보도한 것입니다.
해당 상품 금리는 연초만 해도 6%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봄철에 주택시장을 반짝 데운 바 있지만 여름을 지나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주택 매매 건수 역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재산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사재판이 사흘 연속 민사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 지방법원에 사흘 연속 어제까지 피고석을 지켰는데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을 떠나면서 부패한 뉴욕주 검찰총장 탓에 선거 유세장 대신 법정에 붙잡혀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아이오와나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또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며 워싱턴의 법무부와 소통하는 부패한 검찰총장이 날 바쁘게 만들어 이곳 법정에 붙들어 놓고 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연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배경에 대해서 전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을 담당한 앵고론 판사 재판연구원 앨리스 그리필드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놓고 척의 여자친구다라는 글을 함께 실으면서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내 법정 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은 용납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게시물 삭제와 추가 게시물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불만을 털어놓은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더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 트럼프 쇼는 끝났다. 라고 말하고 트럼프의 법원 출석은 정치적 이목 끌기이자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한 일시 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저는 미국을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3차 유럽 정치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은 강력한 제도와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진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회의론이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하원 다수당 공화당 의원들의 이견 속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액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 임시 예산안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하원 공화당 강경파 주도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낙마하면서 공화당의 극심한 내용에 빠져 연방의회 승인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쟁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그 반대로 우리는 그걸 끝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을 필요는 없다며 이번 분쟁은 제국주의나 영토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지나치게 오만하다고 비판하면서 러시아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과거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지만 서방이 무시했다며 서방은 항상 적을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CBS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잠시 전에 보도했습니다.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장기 공급의 일부인지 더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은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결과로 보입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협력을 논의했다고 시사했고 그 협력이 이번 주 형태를 갖춰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CBS는 관측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을 쳐들어갔다, 남침을 했다, 그러면 미군을 동원해 한국을 돕는 데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동원하는 데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에 찬성 50%, 반대 49%였습니다. 오차 범위 냅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북한발 대한국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한미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대응 태세,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은 강화했지만 민간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개입에 대한 지지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날 영국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사실상 첫 번째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오염수 방류가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위배되는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폐기물을 바다에 함부로 버리는 걸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 바로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입니다. 전 세계 8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뒤에 방사성 폐기물 회의에서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자며 문서로 제출한 나라는 없는데요. 오염수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KBS 취재진은 우리 정부 측 수석 대표를 미리 만났는데요. 국제 기준과 절차에 맞는 안전한 처리,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성 등 원론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던 협약은 비행기와 선박, 해양 구조물 등에서 쓰레기 투기를 금지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일본은 육지에서 연결된 해저 터널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라 해상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저에 설치된 배관을 해상 구조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또 오염수 방류 자체가 폐기물 투기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측은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며 당사국 회의에서 논의하라고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지만 당장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방류 이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앞으로 여론의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가 모두 2경기 만에 끝났어요. 원래 3판 2선승제인데 모두 2차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셔널리그 먼저 보겠습니다. 내셔널리그는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가 밀워키를 5대2로 꺾고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디비전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애리조나의 디비전 시리즈 상대팀 다 졌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마이애미를 7대1로 꺾고 역시 2연승으로 디비전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디비전 시리즈 상대팀은 애틀랜타입니다.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 간의 경기 빅매치로 지금 분류되고 있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템파베이를 7대1로 꺾고 역시 2연승으로 디비전 시리즈에 올랐고,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미네소타에게 0대2로 패하면서 2연패로 플레이오프 광속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류현진 선수와 토론토 간의 4년간의 계약 마무리가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 벌써 이제 한국 쪽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메이저리그에 잔류할 것이라는 거는 뭐 일단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저스로 갈 것이다, 토론토가 붙잡을 것이다, 양키스가 필요로 한다, 뭐 오만 가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결승 진출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선발 박세웅과 4번 타자 노시환 선수가 투타에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YTN입니다. 5회까지 답답한 흐름을 보여준 우리 타선. 6회 말 드디어 선취점을 뽑아냈습니다. 김혜성이 안타를 치고 나가 상대 외야수가 공을 더듬는 사이 재빠르게 2루에 안착했습니다. 최지훈의 보내기 번트에 이어 4번 타자 노시환이 큼지막한 외야 플라이로 귀중한 선취점을 냈습니다. 간절했던 추가점은 8회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김혜성이 볼넷을 골라내고 최지훈의 보내기 번트에 이어 노시환이 시원한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승리의 발판을 만든 건 대표팀의 맏형 박세웅이었습니다. 1회 초 볼넷과 안타로 원아웃 1, 3루의 실점 위기에서 4번 사토와 5번 마루야마를 잇따라 잡아내고 더 힘을 냈습니다.
6회까지 안타 2개만 맞고 무실점, 삼진은 9개를 잡아내며 일본 방망이를 잠재웠습니다. 7회에 나온 최지민이 1이닝, 8회 등판한 박영현도 씩씩하게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팀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1위 타이완에 져 이미 1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남은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이긴다면 슈퍼라운드 2승을 확보해 결승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중국의 충격의 패배를 당한 일본은 2경기에서 한 점도 뽑지 못하면서 2패로 쳐졌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3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이제 단 한 걸음만 남겨둔 한국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5년 전 자카르타에서 이승우와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으며 금메달을 따냈던 정말 기분 좋았던 그 추억을 되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소림 축구 저리 가라 할 만큼 우즈베키스탄의 난폭한 플레이를 이겨내고 결승에 오른 대표팀. 엄원상은 인터뷰도 못하고 스태프에 엎여 경기장을 빠져나갈 만큼 치열하고 상처도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어렵사리 한 고비를 넘었지만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상대는 라이벌 일본입니다. 5년 만에 다시 운명처럼 리턴 매치가 성사된 겁니다. 이렇게 결승까지 왔으니까 꼭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자카르타 대회 결승전에선 연장까지 이어진 피말리는 승부 끝에 이승우와 황희찬의 연속골로 극적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과 김민재를 있게 한 값진 금메달이었습니다. 이처럼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은 일본의 7승 1패로 일방적 우세지만 일본은 언제나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특히 지난해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과 조용욱, 홍현석 등 현재 주축 멤버를 내세우고도 3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당시의 굴욕을 기억하는 상병 조영욱은 군인 정신으로 한일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졌을 때도 제가 있었고 최근에 일본한테 많이 졌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겨야 되는 경기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절대 1강의 면모를 뽐내고 있는 남자 축구대표팀은 마지막 한일전에 모든 걸 쏟아부을 각오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2030년 월드컵은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월드컵이 열린 뒤 100년을 맞는 뜻깊은 대회입니다. 2030년.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하긴 하는데요. 무려 6개 나라가 공동 개최를 합니다. YTN입니다. 국제축구연맹 이사회는 오는 2030년 월드컵 공동 주최국으로 모로코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3개 나라를 확정했습니다. 이 세 나라에서 101경기가 나눠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이웃 나라가 함께 여는 대회는 여러 번이었지만 다른 대륙끼리 공동 주최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남미 3개 나라가 일부 경기와 축하 행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While welcoming and uniting the world while celebrating together the beautiful game, the centenary and, of course, the FIFA World Cup. 우루과이는 지난 1930년 첫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30 월드컵 개막전 역시 100년 전 경기를 치른 몬테비데오의 에스타디오 센테라리오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와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나라입니다. 다음 대회인 2034년 월드컵 유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